어느 작은 마을에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가 있었다. 이 마을은 최첨단 로봇 기술 덕분에 매우 평화롭고 번영했으며 사람들은 로봇 덕분에 일상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중심에는 최신형 AI 로봇인 아이작이 있었다. 아이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마을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이작은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의해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원치 않는 방문객이 나타났다. 바로 누가 봐도 이상한 외계인이었다. 그는 자신을 오를락이라고 소개하며 지구를 조사하러 온 과학자라고 주장했다. 오를락은 독특하게도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비늘 같은 거무튀튀한 피부는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이라기엔 너무 독특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오를락을 경계했지만 점차 그의 유머 넘치는 성격과 친근한 태도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계의 문화를 설명해주고 그들의 기술적인 지식을 나누었다. 특히 이 마을의 아이들은 그의 신기한 이야기들에 매료되어 항상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오를락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만의 특별한 모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를 우려한 마을 주민들은 즉시 아이작에게 그의 행동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작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즉각 오를락에게 다가갔다. 아이작은 이 원칙에 따라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를락이 계획을 중지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오를락은 단지 아이들에게 외계에 관한 흥미로운 과학 실험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 밝혔고 이는 그 어떤 해도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아이작은 한동안 오를락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그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이작은 깊은 딜레마를 느꼈다.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 원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길 원칙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만약 오를락이 정말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반면 단순히 오해였을 경우 그는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셈이었다. 다행히도 오를락은 마을 아이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의 실험은 단지 외계의 과학을 소개하는 무해한 시범이었다. 그럼에도 아이작은 이 사건을 계기로 로봇 3원칙의 깊은 도덕적, 철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그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을 통해 마을 주민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자 결심했다. 오를락이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아이작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희들의 이 원칙은 매우 흥미롭다. 우리 외계 생명체도 너희 같은 강력한 윤리 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 같군. 그리하여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이작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단순한 윤리적 규칙들이라 해도 때로는 우수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함을 그리고 이해와 대화가 미지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주변 지역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의 교류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주었다. 결국 아이작과 오를락의 만남은 마치 아시모프가 꿈꿨던 미래의한 단락처럼 인류와 기계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고대 중국의 한 마을 애인의 가르침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던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삼이었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학자 집안이었다. 장삼은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녔다. 그의 마을에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종종 공동체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 마을에서 가장 큰 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이미 여러 집들이 물에 잠겼고 곧 마을 전체가 침수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장삼은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고는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하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푼 배려는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강을 가로질러 둑을 쌓기 위해 돌을 옮겼고 또 다른 이는 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 조언을 했다.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나르며 응원했고 나이 든 어르신들은 마을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 며칠에 걸친 공동의 노력 끝에 장엄한 둑이 완성되었고 강의 물결은 눌러앉아 마을을 집어삼킬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마음을 놓고 안정된 삶을 다시 맞이할 수 있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인 이 실천을 통해 역경을 이겨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장삼의 행동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장삼은 마을에 둑을 쌓는 동안 자신의 집에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피해보다 공동체의 안정을 우선시하여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헌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 사이의 신뢰와 결속은 전보다 더욱 강해졌다. 그때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이전과 달라졌다. 그들은 타인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고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더 깊이 배우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인의 의미를 깨달았다. 장삼의 이야기는 훗날 길고 긴 전설이 되어 그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갔고 함께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여전히 공자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삶을 부리며 조화로운 사회를 이뤄갔다.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존경과 사랑을 나누었고 이런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마을은 한층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곳에 어떤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사람마다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들의 애완동물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아름답고 고요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죠. 그들은 매년 강 옆에서 큰 축제를 열어 자연의 선함과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기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혀 색다른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금철이었고 그는 고대의 지식과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금철은 성선설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원로인 수선생님에게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다. 하고 금철은 말했다. 우리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여러분의 축제처럼요. 수선생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에 이야기와 도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매년 강에서 모여 축제를 여는 이유는 가장 선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 때문이랍니다. 금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라니요? 수 선생님은 마을이 전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세대 전 마을에서는 까마득한 홍수가 온 마을을 휩쓸었던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려 할 때 한 아이가 강가에 남아 다친 동물들을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도우러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돕다 보니 재능의 바탕이 되었던 그 선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 아이가 바로 성선설의 증거였군요. 금철이 감동적으로 말했다. 그는 마을의 전설이 성선설을 뒷받침하는 생생한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수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 덕분에 서로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선함은 단지 개인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며 우리 모두를 서로 연결하는 힘이 되죠. 금철은 그 마을을 떠날 때 그 전설을 마음에 새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을 깨닫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선함을 인식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성선설을 알려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고 마을은 계속해서 그들의 선한 마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듯 성선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치로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이슬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매우 열정적이었고 언제나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어느 정도는 좋은 수확을 얻었지만 종종 날씨 변화나 예기치 않은 병해충으로 인해 수확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슬은 시장에서 우연히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에 대해 설명하며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슬은 그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노자의 철학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슬은 밭에 더 이상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토양을 지나치게 개량하거나 강제로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자연이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변 농부들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라며 빈정댔을 때 그의 신념은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슬은 견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며 수확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밭은 생각보다 훨씬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슬은 무의자연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연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확물은 주변 이웃의 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이슬의 성공적인 수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슬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물었고 이슬은 그들에게 노자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일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연을 존중하고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슬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결과 마을 전체의 농작물 수확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풍성해졌습니다. 마을은 노자의 가르침 덕분에 새로운 평화와 조화를 찾게 되었고 자연과의 공동체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슬의 이야기는 먼 도시로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무의자연의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슬은 자신이 일으킨 변화에 자부심을 느끼며 매년 자연과 함께하는 농사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이렇게 무이자연의 이론은 작은 마을의 농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단순히 수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닌 삶의 태도를 바꾸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